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래엔 공통국어에 나와 있는 글, 문학작품이죠. 소설이죠. 카메라와 워커라고 하는 박완서 작가의 소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카메라와 워커라고 하는 작품, 글은 문학작품 관례 중에서 소설이라고 했는데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일단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서사갈래라고 하는 갈래에 속해요. 그래서 서사 갈래 중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로서 알아두면 되겠는데, 이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는 기본적으로 개연성 있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작가가 지어낸 허구적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작가가 지어낸 허구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실에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사건과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겪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인데 그게 실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허구적 이야기인데, 이러한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의식을 이 소설의 형태로서 전달을 하고 있는 글이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소설은 기본적으로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소설 구성에 3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쵸? 그 작품 속에서 어떠한 특성을 지닌 인물들을 괜히 작가가 설정한 것이 아니겠지. 그쵸?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겪는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겪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의식을 이제 전달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 하에서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겪는지. 그래서 이게 소설 구성의 3대 요소고요. 이러한 소설 구성의 3대 요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면서 해당 작품을 문학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를 감상하면 되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 주제의식이 되는 거지. 카메라와 워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는 어떠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6.25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좌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그쵸? 이념의 대립,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남한과 북한, 그래서 그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동족산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 이제 6.25 전쟁인데, 그 6.25 전쟁의 상처, 그래서 이제 그 이념 대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뭐 중요하고 그런 것이길래 그렇게 우리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상처를 받은 것은 일반 소시민들이죠. 그쵸? 아무 죄 없는 소시민들. 그래서 그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가족이 죽거나 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거나 헤어지게 되거나,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6.25 전쟁의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겪은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그 상처를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요. 근데 그 노력이 결국에는 좌절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상처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느끼는 인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6.25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좌절감을 이제 나타낼 것이고, 그러한 좌절과 산업화 시대는 일단 1960년대 혹은 70년대, 우리 민족이 원래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죠. 그쵸? 농촌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가서 이제 공장에 취직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져요.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부유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져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윤택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 따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들이 이제 자본가, 그리고 있는 자들, 어떤 권력이 있는 자들, 돈이 있는 자들, 그들이 그러한 산업화라고 하는 그 찬란한 영광, 찬란한 순간 속에서 그 이득을 보며 결국은 그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그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는데, 결국 그 노동자들은 그런 산업화에서 뭔가 그 산업화로 인한 어떤 혜택에서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 시대의 비극,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는, 많은 작품들에 의해서 비판받고 지적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있을 거라는 거지. 어떠한 인물이 결국 노동자로서 그 산업화라고 하는 그 찬란한 어떤 성장의 중심에선 벗어난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이 겪는 어떠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해당 작품의 주제의식, 방금 설명했던 그 주제의식을 전달을 하는 문학작품, 그리고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문학작품, 카메라와 워커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워커, 제목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그 제목으로 설정된 게 아니죠. 그쵸? 그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글의 내용을 합축하고 있고, 글의 내용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표현이 제목에 쓰이는 것인데, 해당 작품의 제목에서는 일단 카메라라고 하는 물건과 워커라고 하는 신발이죠. 그쵸? 그래서 그 물건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소재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러한 소재들이 해당 작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소재로서 쓰인 것인지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품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발단 부분이에요. 일단 앞부분 줄거리 나와 있는데, 자, 나라고 하는 인물 나오네. 해당 작품은 분명히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인칭 시점에 서술자가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1인칭 시점의 서술자가 곧 주인공인지, 아니면 주인공은 따로 있고 그 주인공이 어떠한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우리 독자들에게 서술해주는 그러한 관찰자인지, 그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의 시점이 나뉘죠. 그쵸? 그래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빠 부부를 잃었어. 오빠 부부가 죽었어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럼 오빠, 혈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사건이, 그 계기가 6.25 전쟁이죠. 아까 주제의식이 6.25 전쟁의 상처,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는데 그 노력이 결국 좌절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그 상처를 입은 인물이기 때문에 나가 겪는 사건들이 중심 사건일 가능성이 크겠네. 그럼 그 중심 사건이 나가 겪은 사건이에요. 그럼 나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지. 그래서 해당 작품 같은 경우는 1인칭 시점에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더 가볼게.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라고 해서 주요 인물이 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와 훈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 훈이의 관계는 이제 고모와 조카 사이고, 그 조카인 훈이가 부모를 다 잃었기 때문에 고모인 나라고 하는 인물이 그 훈이를 대신 맡아 키우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어.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간다. 전쟁통에 남쪽으로, 남한을 향해서 그렇게 피란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유와 같은 어떤 이념적인 이유, 그런 이유 때문에 남쪽으로 피라는 것이 아니라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쪽으로 피란을 가게 된 것이, 난 남쪽, 그 자유주의, 그것을 난 지향하고 이 공산주의 싫어라고 해서 그렇게 남쪽으로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념적 이유, 이념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소시민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훈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남쪽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가게 된 나의 어떠한 의도, 내면,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지향해서 남쪽으로 피란을 가게 되었다, 남쪽으로 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면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지만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긴다. 자신의 조카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기르는 그러한 나의 모습.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오빠 부부, 아유 저 자식도 없이, 아유 부모도 없이 저렇게 불쌍하게 큰 우리 훈이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훈이가 넉넉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훈이에 대한 나라고 하는 인물의 마음이죠. 그쵸? 나는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 라고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그 훈이, 그 부모를 잃은 훈이가 그저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와 있네요. 자, 전개 부분.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혹은 이과로 이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라고 해서 훈이가 자신의 고모, 자신을 길러준 그런 고모와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혹시 혼자 이제 문과를 선택한 그러한 사건이 나오네.
나는 우선 그런 문제, 이과와 문과를 선택하는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왜? 나가 사실상 훈이의 부모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수가 있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를 부모와 같은 부모처럼 길러준 나에게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 서운하다라고 하는 화자의 그 서술자의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나라고 하는 인물이 서술자예요. 그쵸? 이 서술자가 지금 이 내용들을 서술해주는 존재인데, 나라고 하는 인물이 서술자이기 때문에 이 서술자는 오로지 나라는 사람의 내면,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서술해줄 수가 있겠죠. 타인의 내면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술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어떤 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해주기 위해서는,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가 보이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 이런 것들을 그저 인용하고 그 행동에 대한 묘사, 표정, 묘사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 내면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나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나라고 하는 1인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나라고 하는 인물 본인의 내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는 거지. 왜? 내 심리는 내가 아니까. 나의 내면은 내가 아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의 영향으로 문과를 기피하는 나의 어머니의 모습.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훈이는 문과를 선택했으니까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훈이가 문과 선택한 거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싫어했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어쨌든 죽으나 사나 훈이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훈이 편을 들어서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아니, 자기네 자식,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선 자기 자식이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훈이가 문과를 선택한 것이 그 죽은 자신의 훈이의 아버지처럼 동일한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죽은 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어요. 그쵸? 훈이도 뭔가 잘못될까봐,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될까봐 굉장히 겁을 먹고 있고 두려운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식을 잃었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크게 입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그러한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결국 문과를 선택해서 문과 쪽을 가게 되어서 그 사회 문제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다가, 그 오빠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렇게 사회 문제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훈이가 문과를 선택한 것, 그럼 훈이가 문과를 선택해서 뭔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도 뭔가 참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일련의 문제가 생겨서 훈이가 잘못될까봐 어머니는, 할머니 된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훈이 편 들면서 아, 그때랑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안심해라 라고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빠를 잃었던 그 6.25 전쟁 때 그 사상 문제, 어떤 이념 문제, 이것 때문에 오빠를 잃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속으로는 동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럼 여기서 결국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훈이가 문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훈이가 다시 문과를 선택하지 않고 이과를 선택하게끔 그렇게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쵸?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그렇게 겨우겨우 부탁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근데 지금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과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게 훈이에게는 하나도 듣지 않은 거죠. 훈이와는 어떠한 상의도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독단적인 그런 성격이 드러난 거죠. 나라고 하는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훈이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전과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전과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나는 두려운 거예요. 훈이와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결정했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는데 근데 일단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으니까 정작 당사자인 훈이와는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훈이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좀 두려운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훈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언제나처럼 늘 그랬다는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 그래서 과묵한 일단 그런 성격 그리고 뭔가 반항 그러니까 나를 쏘아보는 그러한 어떤 그 훈이의 표정에서 반항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훈아 이거 나의 말이겠지? 훈이에게 설득하려는 말을 할 테니까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그래서 문과보다 이과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자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이거 어떤 내용 알 수가 있어요? 산업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제일 취직이 잘 된다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너는 이과에 가서 그렇게 취직 잘 해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 바라는 훈이의 삶의 모습이죠. 나의 소시민적인 태도가 나타나. 뭔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변혁을 이끌거나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그러지 않고 그 주어진 사회 체제 내에서 그저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소시민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어진 외부 환경에 대해서 뭔가 바꾸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뭔가 바꾸거나 하는 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소시민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상대나 법대나 뭐 경영대학교 그리고 법대 법학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뭐 가는 것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쉽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쉽지 않다.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그럼 문학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먹고 사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쪽이라는 거죠.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아서라 아서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이거 사람은 왜 사나 이건 약간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그러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과적인 어떤 그런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취직해가지고 사는 것들 그런 모습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 이런 생각 그런 거 하지 마라. 철학, 문학 이쪽으로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철학이나 문학과 같은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사상 문제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의 오빠처럼 그렇게 사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떤 비판 목소리를 내거나 하면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모된 입장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본질적인 가치관, 어떤 관념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서인데 이것도 역시 현실적인 가치관이죠. 그쵸? 내 이웃은 우거지 또 못 먹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는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그러한 바보짓 이거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쵸? 이거 바보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그 문과 쪽인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인물은 비판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다. 어떻거든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 사회의 순응, 소시민적인 태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점, 문제점이죠. 그러한 문제점이란 문제점은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다. 될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이 사회에서 평안하게 돈이나 벌면서 그 돈 벌어서 여유롭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야 된다. 제발. 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훈이의 이과 선택을 설득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발화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소시민적이고 현실 수능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그런 가치관이 나타나는 말이었죠. 그래서 문과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이었고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훈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모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그 사회의 병폐,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들을 도맡아서 뭔가 비판하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중간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나라고 하는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죠. 나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나의 내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서술해줄 수 있다고 했어.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일단 당황했던 이유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해서 훈이가 물어본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당황했다. 라고 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나가 당황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것, 그것은 바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바보짓을 하고 허풍을 떤다는 생각. 그것이 내가 몰래 추측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몰래 오빠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던 걸 생각하고 있던 걸 그 오빠의 자식인 조카 훈이에게 들킨 것과 같아서 그래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중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빠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아까 다시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런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자, 훈이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자신을 그렇게 길러준 고모의 이러한 부탁과 이러한 말에 받아들이고 이과로 전과를 해서 잘 다니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러나 역적어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결국 훈은 이과에 맞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과에 맞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이과에 맞지도 않은 그 이과에 가게 되어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게 된 것. 결국 훈이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문과 쪽으로 그렇게 가서 문과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맞는 인물인데 고모의 어떤 욕심 그리고 오빠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훈이를 이과에 전과시켰는데 훈이의 성적은 별로 좋지 않게 되었죠.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결국 대학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그래서 대학 입시 좋은 대학교 들어가지 못했고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가게 된 모습 사건이 서술이 되고 있네요.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방학 이런 것들을 악순환에 연속했다. 그래서 당시에 시대 상황이 제시가 됐죠. 학생 시위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민주주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성숙하지 않았던, 민주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랑도 맞물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러한 지식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지식인들이니까 사회의 어떤 문제,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그러한 사회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많이들 지니고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시위를 많이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대학이 이제 어수선하고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학교 잠시 쉬는 휴교가 일어나고 막 조기 방학, 일찍 방학을 해버리는 뭐 그런 악순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사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당 작품에 대해서 시대상과 사회상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읽는 감상을 반영론적 관점의 문학작품 감상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시대상과 사회상이 어떻게 해당 작품에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관점에 따라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데모 같은데 시위 같은데 휩쓸릴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려고 했다. 왜냐면 데모 시위라고 하는 건 사회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식인들인 대학생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고 목소리 내는 거고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오빠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훈이는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모의 마음이죠. 행여 혹시라도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그런 기술자란 말이다.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사회 문제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어떤 가치관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 관심 끊고 밥벌이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에만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위, 데모 이런 데는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의 안위, 한 개인의 안전과 그 이익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라고 그렇게 단단히 타이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가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와 반대되는 게 이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인데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는 혹시 꿰매 빠져서라도 그런데 끼어들어갔다간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생 망치기 십상이라고 그렇게 공갈을 쳤고 너는 꼭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훈이죠. 나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섹시 얻어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에서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은 재밌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자, 지금 여기서 카메라라고 하는 우리 제목에서 확인해봤던 그 소재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카메라라고 하는 소재는 주말에, 일요일에 카메라 메고 부인과 함께 동행해서 재밌는데 가서 그렇게 사진 찍고 그렇게 놀아라,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카메라라고 하는 소재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쓰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카메라와 워커라고 하는 제목, 해당 작품의 제목에 나왔던 소재, 그 소재의 의미 우리 생각해 봤어요.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근데 나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쏘아보는 듯한 그리고 경멸스러워하는 그러한 시선으로서 나 고모를 쳐다보게 된 거죠. 그래서 훈이는 나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아. 나의 어떠한 그런 가치관과 말에 동의하지 않아. 동조하지 않아. 경멸감과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훈이의 그러한 시선을 보게 되면 느끼게 되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전을 보며 찌꺼려댔다.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이게 훈이를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훈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그 조카인 훈이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 이런 훈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신의 친자식처럼 그렇게 길러온 그런 소중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존재인 훈이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경멸스러운 시선을 받는 건 상관없어. 훈이가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태도가 분명하기는 하죠. 대학교 졸업할 때 나는 돈에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그래서 그러한 삶의 방식, 고모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인물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류대학에 들어간 훈이에게 안정된 삶을 강요해야 된다로서 그런 데모, 시위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마라. 너는 현실적인 문제, 명확한 해답이 존재하는 그러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면서 카메라 들고 그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라. 하지만 훈이는 그러한 나의 말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죠. 반항하죠. 그쵸?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훈이는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이제 입대를 했는데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군대에서 금방 나왔네요. 네, 취직 문제만 남았어요. 근데 이 취직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죠.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중소기업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고모가 바라는 훈이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 상황,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속담,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지 않게 속상한 일이었다. 취직 때문에, 그런 안정된 삶 때문에 이과로 그렇게 옮긴 것인데, 막상 문과의 취업 기회가 더 넓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속상한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그렇게
훈이가 이과로 옮겼는데 지금 취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자신이 훈이의 앞날을 망친 것 같다, 삶을 망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 모습은 조금도 안 보이는 것.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어떤 곳에서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거 보면 대학교 성적이 영 좋지 못해서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력, 그리고 성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취업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사회적인 모습이 제시가 되는 거죠.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신분, 높은 직업 이런 것들을 갖는 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다. 그냥 욕심은 없다는 거죠.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대기업에 붙여서 공휴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그런 사람 사는 낙으로서 굉장히 평범하고 안정되고 소박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그저 그걸 바랄 뿐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쉽지 않죠.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다 보니 보러 가라기도 서로 점점 미안하게 서로 민망하고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는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봤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훈이가 해외 취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훈이의 이런 해외 취업에 대한 어떤 제안, 생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이죠. 왜냐면 훈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 곁에서 자기가 끼고 그렇게 애지중지에 키워왔던 그러한 친자식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해외에 나가서 산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훈이를 옆에서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 왜요, 고모?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영영 할머니를 모셔야 할까봐 그게 겁나서? 라고 지금 고모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그 이유를 추측하고 있고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훈이가 생각하는 해외 취업의 반대 이유, 돈 문제, 그리고 혹은 할머니 모시는 것, 자신이 고모가 그렇게 떠맡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 없으면은 결국 할머니는 고모가 챙겨야 될 테니까, 모셔야 될 테니까 그러한 이유를 지금 그런 고모의 마음을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고모의 마음은 자신이 훈이를 그렇게 아끼는 마음에 자신이 훈이를 그렇게 데리고 케어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걸 왜곡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다른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그런 말투. 나는 무엇인가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 게 아닌데 나는 훈이를 정말 사랑하고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자신의 진심이 그렇게 왜곡당해 버린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을 무엇에 얻어맞은 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 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 흔히 지칭하는 거죠. 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 그것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다. 쉽게 납득시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아로서, 그러니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저 나의 조카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키워왔는지, 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게 그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속상함과, 그것을 전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 여기서 제라고 하는 것은 훈이 지칭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훈이를 잘 되고 훈이가 잘 되고 잘 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훈이가 그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그렇게 방법으로서, 그래서 내가 그 전쟁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각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주제의식 나왔었죠. 6.25 전쟁으로 인한 어떤 상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는데, 그 노력이 결국 좌절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 상처에 대한 극복 노력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훈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복수고, 그 치유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아요.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지 않고.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훈이에게 나의 이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리감을 느낀 거예요.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온, 그렇게 뒤치닥거리 했던 그것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자신이 쏟은 정성에 대한 배신감이죠. 그래서 역겨움을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성을 가정했다. 아, 그래도 내 조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평생 키워온, 마음 다해서 키워온 내 조카인데.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맘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융통성 없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서 다른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취직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 나의 말이었어요. 돈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꾸할 힘도 없는 거지. 대꾸 해봤자 전달되지 않을 테니까. 단절되어 있어요. 거리감이 있죠.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여기서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이렇게 늙어서 천덕꾸러기가 될 줄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건 어머니예요. 자신이 지금 괜히 이렇게 아이고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내가 늙어서까지 너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처리하기 애매한 그런 천덕꾸리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이의 취업 문제, 국내에서의 취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 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과 관련해서도 훈이라는 인물과 나라고 하는 인물 사이에 이제 갈등, 그래서 외적 갈등이죠, 그쵸? 외적 갈등과 반대되는 표현이 이제 내적 갈등인데, 내적 갈등 경우는 한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적 갈등인데, 지금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외적 갈등이에요, 그렇죠? 훈이는 결국 해외 취업 포기. 나는 친구의 남편이 현장 소장으로 있던 Y건설의 측량 기사 보조 자리를 알아봐서 훈이 취직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훈이가 취직이 되었네요. 나는 훈이에게 미군 장갑복과 워커를 사주며, 자, 워커 소재 나왔어요.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 자리로 발령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떠나보낸다. 6개월이 지나도 훈이에게 편지 한 통이 없자. 그러니까 훈이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고모의 뜻대로 결국은 지금 살고 있잖아, 그치? 고모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훈이도 일단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6개월 동안 훈이가 고모에게 편지 한 통도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 나는 훈이를 만나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찾아간다.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자신이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Y건설에게 살자는 게 알려져서 훈이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고모는 무조건 훈이 바라기야. 본인이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이 버스가 사고가 나서 본인이 죽더라도 그 버스를 왜 탔냐라고 하는 게, 그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 훈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럼 Y건설 사장이 그 마음에 감복해서, 그리고 그런 감동해서 훈이를 정규직으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훈이에 대한 고모의 사랑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훈이에 대한 고모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훈이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이 겪었던 그 6.25 전쟁의 상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훈이가 그렇게 정규직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인 거지.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싫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도착했나봐요.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 하면서 다가왔다. 훈이의 외양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이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훈이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인데 그동안에 굉장히 힘든 고된 그런 생활을 암시하는 훈이의 외양 묘사, 외양 변화예요. 나는 훈이를 확인하자 반감과 노여움이 뒤죽박죽된 격정을 목이 메웠다. 반갑기도 하면서 노엽기도 한 거죠.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엽서한 장이 없니? 어떻게 편지 한 번을 안 보내니? 훈이나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 개울로 가고 세수를 하고 꽁무니에 꾀지지한 수건을 떼다가 얼굴을 문질렀고 수건에서 너무 역한 쉰내가 나서 나는 얼굴을 찌그렸다. 훈이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훈이가 뜬모를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본인의 살갗을 드러낸 피부를 드러낸 얼굴은 옹기 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 드러낸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휘었다. 색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색채 대비. 그래서 이가 그렇게 하얗게 보이려면 피부가 굉장히 까매진 거지. 그래서 암갈색의 피부가 광택이 났더라고 하는 거 그동안 뙤약볕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고된 생활을 암시하는 옹기 그릇처럼 옹기 그릇 뭐 이렇게 그 갈색으로 된 이런 그릇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갈색. 그래서 그 훈이의 피부 색깔을 옹기 그릇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타버린 그런 피부 색깔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디로 좀 가자꾸나.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주임한테 얘기하고. 아직도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야근.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 그래서 지금 영동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으로써 산업화의 어떠한 실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밤에도 측량을 다녀? 그래서 뭐 지점과 지점 간의 거리 구하고 지형이 높낮이 이런 것들을 재는 일인데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라고 해서 도면이나 도안 그리는 일. 저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네요. 주임한테 그 고모 와서 잠깐 외출 나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네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래. 먹으면 안 될까? 했더니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부에 특별히 잘하는 음식 잘하는 집은 진부가 뭐 신인가 봐요. 그쵸? 아니 그냥 진부까지 나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번화한 분위기 그러니까 시내라고 했기 때문에 번화가예요. 그런 번화한 분위기에 대한 동경심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계속 그 시간 동안 계속 일하느라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며칠 동안 막 밤새 일하고 막 그렇게 하느라고 그럼 번화가에 나가서 뭔가 삶의 여유와 재미 이런 것들을 즐길 여력도 없이 그저 일만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으며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러한 훈이의 모습이, 이러한 훈이의 말이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와서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에 훈이가 사뭇 휘양해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번화한 분위기에 흥분감을 가지고 있죠. 이게 평소의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흥미로워하는 거겠지. 너는 이까짓 때에도 자주 나와보지 못한 게로구나.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 널렸더만.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들댈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까. 라고 해서 기술직, 현장직과 관리직의 상반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관리직들은 그렇게 번화가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막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노는 반면 기술직, 현장직들은 그러한 삶의 여유 따위는 즐길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그까지 공사판에도 라고 하고 있어요. 공사판을 하찮게 생각하는 나의 의식, 그러니까 나의 말인데 그까짓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네, 그까지 공사판에서도요. 고모가 그렇게 알선해준 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까지 공사판에도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 어투, 차가운 미소, 그러니까 차가운 웃음인 거고 비판적인 그러한 인식 그리고 이거 누가 그렇게 알선해가지고 여기서 일하게 되었어요? 고모가. 그래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지 그거 확인하듯이 말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지와 삶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어? 고모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고모에 대해서 일종의 비아냥되고 있는 거예요. 녀석이 갑자기 씹어먹혔듯 그러고 말없이 불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한증막처럼 후덥지근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그래서 그 고기에 대해서 나는 구역질을 느끼는데 훈이는 굉장히 막 뻘뻘 흘리면서 막 무섭게 막 흡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이가 평소에 얼마나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러한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고 참혹한 훈이가 내 조카가 이런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으면 이 고기에 이렇게 나는 구역질나는 이 고기에 이렇게 흡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하숙집에선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걸. 그래, 식사는 그럼 거저겠네? 공짜겠네? 거저야 뭐야?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다 빼. 월급은 얼마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야 자연스럽게 물어보는데 한 3만 원 되지만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 없고 그 재미도 없인 그 소주 파티 재미도 없인 정말 못 참아야 되겠는 걸. 그래서 소주라고 하는 그 술을 마시는 시간이 거의 유일한 삶의 낙이라는 거죠. 집에다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으로 내 딴엔 큰 안간힘이라고. 그래서 월급으로 겨우 생활할 정도. 집에다가 돈 보내달라는 소리 안 하려고 안간힘 쓰고 있다. 그 신세지기 싫은 거죠. 그래, 회사 식당 식사 먹을 만이 기똥차지 기똥차. 반어적인 표현, 냉소적 표현. 그 회사 식당 식사 먹을 만이 아주 기똥차 개맛있어 라고 한 건데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형편없다는 의미지.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루 몇십 리씩 산골을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이것도 역시 냉소적인 표현이죠. 나도 참 대단해 라고 하고 있죠. 그럼 부실한 식사를 해가면서 이런 일 하고 있는 나도 참 기가 막혀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 사람 그렇게 부려먹는 솜씨. 아침 7시에서부터 폴대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 맛대가리 없는 그 저녁을 먹이고 또 밤일을 시켜가면서도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 당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주임, 과장, 소장 번갈아가며 연방 공가를 쓴다고 공포 느끼도록 그렇게 윽박대면서 흘러대는 우리 공구의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늘 하는 말이죠. 관리자들이 그렇게 노동자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야, 우리 현장이 지금 제일 느려. 다른 현장은 벌써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하고 했다는데 니네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을래? 빨리빨리 다음 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노동을 더욱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지.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회사에 어느 만큼의 손해를 끼친다라는 그러한 기막힌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 이런 거 불평할 수가 없다. 회사에 큰 손해 끼치고 있다는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참 더러워서 라고 해서 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어떤 노동 현장에 대한 그리고 회사의 그런 악랄한 태도에 대한 훈이의 비판의식 그리고 고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게 소설 속 내용이지만 실제 많은 어떤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것을 작가가 해당 소설의 해당 부분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회에 대한 사회 모순에 대한 어떤 고발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을 가다가 울었다. 다방에는 Y건설 패거리가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마담의 레지까지 부르다가 그렇게 잡담을 하고 있는. 훈이도 그중 몇 간의 인사 나눴으나 가서 끼지는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키더니 오나가나 저것들 꼴 보기 싫어 기분 잡친다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쎄빠지게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Y건설 그 패거리들 저게 저런 저급한 어떤 저런 상황에 끼기 싫어하는 그런 훈이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직 사람들, 노동자들은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 관리자분들은 여유 시간 남아서 저렇게 다방에서 여자 끼고 저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훈이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달라진 훈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달라진 훈이의 모습은 나가 알고 있던 그렇게 귀하게 키워온 그 조카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죠. 훈이의 하숙방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 뭉치처럼 쌓여가지곤 시척지근하고도 꼬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라고 해서 지금 그 중력 부분 이후부터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쵸? 공간 이동. 그래서 그 각각의 공간마다
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 훈이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훈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그 건설 현장,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에 간 내용이잖아. 그쵸? 근데 그 지역 내에서 어느 공간, 어느 공간, 어느 공간, 이런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훈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워커를 벗어던진 후리니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에 되면 이 지금 방에서 나는 악취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럼 발에서 이렇게 발냄새가 심하게 난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이 워커를 신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후각적 심상이죠. 후각적 이미지지.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돼지만도 못한 것 같다 해서 돼지에 빗대서 표현함으로써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그러한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좀 씻고 자렴.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바로 잠드는 모습이죠. 굉장히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훈이의 모습이에요. 나는 나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방을 대강 치워야 했다. 썩은 내 나는 옷가지 사이엔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것, 깡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나열한 소재들은 훈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굉장히 고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소재들이죠. 활자로 된 것, 문자로 글자로 된 것이라곤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훈이가 글을 전혀 읽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신세계가 거칠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나가 암담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황폐한 방구석이 곧 무엇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훈이의 마음속, 훈이의 황폐한 내부,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더위와 악취,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한참도 못 잠 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지금 하숙집이라고 했으니까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하도 하고 자기소개를 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주인 여자, 하숙집 주인에게,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 돈 받고 하숙치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투였다. 그래서 오로지 비즈니스적으로 이해타산적인 이익과 손해, 그저 내가 방 하숙 내놓고 들어와서 하숙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만 이렇게 주면, 그때그때 돈만 주면 되는 그런 관계지 뭔가 신세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내가 이렇게 신세 정말 우리 조카 신세 정말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이런 어떤 감정이 오가는 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지면서 이런 주인 여자는 집에서 살고 있구나. 안쓰러워지면서 마음이 계속 약해지고 있죠. 각박한 인심, 이런 인심이 사라져버린 어떤 옛날과 같은 어떤 정, 이런 것들이, 이웃 간의 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사회의 모습.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훈이가 딱해진 거지. 그래서 훈이를 더 이상 이런 상황에 그저 놔둘 수가 없겠다. 다시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거죠.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 기어로 날랐고, 비누가 없어서 한길과 자파상을 갔더니 생소한 업체 제품인 생선 비린내가 역한 비누 한 장에 100원씩이나 했다. 굉장히 안 좋은 낮은 품질의 제품으로 지금 비싼 값을 취하고 있는, 즉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데 공사판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들, 그런 비누, 향기로운 비누가 아닌 이런 역한 냄새가 나는 비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쵸?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도 난 선뜻 빨래거리를 물에 담그지 못했다.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 였다. 그래서 나를 따라서 다시 서울로 돌아갈래? 라고 할까봐 이 빨래들을 함부로 빨래 못 하겠다는 거죠. 젖은 빨래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럼.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훈이가 나 따라서 다시 서울 가겠다고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었죠. 이대로 나만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훈이를 서울로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틈에 칫솔을 문 훈이가 내 곁으로 와서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 질린 게지? 대강 떼국이나 빼, 떼물이나 빼, 떼나 좀 빼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야 이놈의 고장 여기 지역 참 고약하더라.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비누, 이 비린내 나는 빨래비누가 100원이나 한단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만 줄 알면 더 놀랄걸? 그 비누 100원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소주값은 더 비싸.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삶의 고뇌, 이런 것들, 소주 한 병 마시면서 그렇게
해소하겠죠. 그걸 아는 장사꾼들이 소주를 굉장히 비싼 값에 팔므로써 자신의 이익들을 그렇게 추구하는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녀석도 지가 언제적 모주꾼이라고 마치 술꾼 다 됐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산골 인심이 어째 이 모양이냐? 산골이면 그래도 시골이면 그래도 인심이 이렇게 있을 텐데 소박하고 인정이 많은 법인데 관광붐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상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짓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거고 돈맛들이 아주 들을 대로 들어서 서울놈 돈 긁어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그래서 개발이 되고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를 놀러 오다 보니까 관광지로 온 사람들한테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관광지로 온 사람들이면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가들이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 탐욕이고 이러한 산업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여겨지고 그에 따라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어, 정신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가치들이 말살되고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가 최우선이 된 물질만능주의적인 그러한 사회가 돼버린 모습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강원도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지금까지 옥수수 한 자루 못 얻어봤다면 말 다 했지 뭐. 굉장히 인심이 각박해진 그러한 사회의 모습. 돈 주고 사 먹으려면야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어. 나도 안 사 먹어. 고모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 테니까 월정사 구경시켜 줄래? 주임은 고모 온 거 하니까 한번 싸바싸 한번 해볼게. 부탁해서 고모 왔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부탁해서 오늘 한번 하루 농땡이 칠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꽁무니에 찼던 수건까지 내 빨랫거리에 휙 던져보태고는 불이 나게 현장 사무소 쪽으로 갔다. 이내 옥수수밭에 가려서 그 모습이 훈이의 뒷모습이 안 보이게 된 거죠. 참 옥수수도 많은 고장이었다. 옥수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 노동자들한테 옥수수 한 자루 선물하지 않는 그러한 각박한 인심이 상대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나 훈이가 그거 하나 여태껏 못 얻어 먹었다고 생각하니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 그래서 각박한 그러한 인심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는 고모의 내면이에요. 나는 게을물을 돌로 맞고 빨래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 이불 호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그 이라고 하는 그 벌레, 그것까지 들끓고 있었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모습이죠. 세상에 요즘은 아무리 구더기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이로서니 이는 없이 살건말 도시에서는 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이 막 박멸됐는데 지금 이 이가 내 조카의 옷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정말 좌절스럽겠죠, 그쵸?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눌러 죽이다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 분노인 거죠, 그쵸? 농땡이 잘 안 되겠는데, 고모?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안 돼. 주임이 허락해주지 않은 거지. 안 돼. 무슨 농땡이야. 무슨 고모 왔다고 고모 온 게 뭐라고. 다시 서울로 가시라 해. 오늘 일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풀이 죽어 돌아온 훈이의 말. 그까지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몸이 좀 그나마 괜찮을 때 일찍거니 집어치우는 게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사니? 나 너 이렇게 사는 거 못 봐. 이런 거죠. 그건 싫어. 예상 외죠. 훈이가 자신과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훈이가 지금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빚고 있는 기술, 정직, 근면 이런 것들 다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근데 그리고 고모랑 할머니가 그렇게 강조했던 가치인 것들 그리고 그 고모나 할머니가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로서 그것이 나의 삶에 다가올지 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 서울로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할머니, 고모에 대해서 고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당신네들의 말대로 내가 살아왔을 때 얼마나 비참해질지 더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 고모나 할머니의 사고방식, 근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기술 가지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 거부감, 반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훈이의 말이에요. 태도예요.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자신을 이끌어간 그러한 삶,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살아간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체험함으로써 고모나 할머니의 생각이 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내가 결국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비참해지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냐? 훈이의 말에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쵸? 네가 여기서 더 그렇게 그 일을 해서 더 비참해지고 싶다는 게 결국 우리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야? 라는 말이니까.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난 다만 고모가 꿈이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결국은 파국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이 나라 노동자분들 희생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유해지고 잘 살아질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분들 조금 더 힘내십시오. 조금 더 희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노동자가 겪는 그 파국과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결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고모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길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고모, 할머니, 그리고 이 나라,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나라가 강요하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결국은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고모 오해하지는 마. 내가 진짜로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는 걸 결국 일부러 일이 그렇게 어그러지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 근데 그렇게 결국 그렇게 잘못됐을 때는 난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 다하고 있어. 그러려면 그렇게 일하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처음 계획대로 잘 풀릴지. 고모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일요일에는 편하게 카메라 들고 그렇게 사진 찍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누가 아냐. 나도 조금 어느 만큼은 그쪽도 그런 삶도 그런 삶의 모습도 그런 결과도 나는 바라고 있어. 파국만을 잘못된 결말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고 말고.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가능한 집착을 보이며 태도를 바꿨죠.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 Y로 쓰고 빌 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해서 Y로는 지금 뇌물인데 뇌물 쓰고 빌 붙고 그렇게 하느라고 돈 없애지 마라. 자존심 상해하지 마라. 잘못된 수단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 좋은 결과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와보니 6개월만 기다리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 6개월만 기다려. 너 정규직 시켜주고 사무실 들어가게 해줄게. 관리직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3년, 4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하고 있어요. 수두룩하다고 하고 있어요. 더구나 한두 명이 아니라.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일요일에도 출근시키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임시직이니까 얘네 만약에 불만 가지면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애들이야.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는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그래서 노동력 착취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판적 태도를 훌륭한 경영 합리화라고 표현함으로써 훌륭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 위로와 격려의 말,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나 과정에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러한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너 하고 있는 일 결코 무의미한 행동 아니야. 너가 짓고 있는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 얼마나 길이 편해지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니? 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왜 너 손으로 만든 고속도로잖아. 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이가 이렇게 힘들게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훈이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 명분에 집착하는 나의 태도가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데요.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때마침 바캉스 시즌,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였다. 자, 나와 훈이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이고 있는 거죠. 뭐가?
이 자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월정사, 강릉 월정사로 오게 되는 이 자가용들은 여기로 바캉스 오거나 휴가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휴가, 바캉스 이런 것들을 즐길 만한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산업화로 인한 발전, 산업화로 인한 부유함 이런 것들은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폐해, 그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은 이렇게 힘없는 서민들이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굉장히 빠른 속도를 즐기겠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과 누군가의 희생과 약자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강자들이 삶의 윤택함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사회의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흔히도 그 생각하면서 웃기네 해서 생각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가 한 말 어떤 말? 너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자부심 가져. 너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부끄러워진 거죠. 그쵸? 결국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릴 테니까,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그죠? 사회의 온갖 모순과 폐해를 느낄 뿐이니까.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결국 훈이는 타지 않았죠. 그쵸?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아, 들어가 버스 타고 가면 돼.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신고 있는 워커에 뿔이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이 워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재예요. 그쵸? 근데 그 노동자라는 처지,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상징하는 소재, 워커에 뿔이라도 내린 듯이, 뿌리가 내리면 그 뿌리를 뽑기 전까지는 이게 잘 뽑히지 않죠. 그쵸? 결국 이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이가 처한 현실, 노동의 삶,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죠.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훈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고 있죠. 왜? 결국 이 훈이의 이러한 삶은 본인이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논의 벼는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의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내와 개울이로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과 훈이의 삶은 굉장히 대조되죠.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 이 한반도 땅 어디라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겠느냐? 없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나라에서 왜 이 노동자들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자연 경관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는 반면, 현실적 삶의 여건은 굉장히 각박하고 힘겨운 삶으로 그려지죠. 대조시킴으로써 현실의 삶의 힘겨움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결국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야. 훈이가 젖먹일 적 과거,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아해 사람들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다. 그러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직접 눈으로 봤던 나이기에 지레 겁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그저 이과에 가서 기술 배워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렇게 그냥 평안하고 그저 소박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키웠던 것인데, 무난하게 사는 길, 무난하게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스스로 인정했다. 자신의 의도가 실패했음. 그럼 결국 그 6.25 전쟁으로 인한 어떤 상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 극복에 대한 실패. 나는 훈이가 저렇게 살길 바란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고, 뭐가 잘못된 것일까?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후회는 아니었다. 왜? 그 의도 자체는 나는 훈이를 위해서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를 했던 거고, 그런 방향으로서 키웠던 거니까. 훈이를 키우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그러니까 이 후회는 아니었다는 게,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무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다른 방법이 전혀 생각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었으니까 후회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키워온 방식에 혼란을 느끼는 나의 모습, 나의 내면으로서 글의 작품의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카메라 워커라고 하는 작품의 본문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좌절이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 그 훈이의 고된 노동자의 삶, 그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써 그러한 주제의식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박완서 작가의 카메라 워커 본문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학습해보고, 행여 본문에 대한 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 있다면 현강에서 얼마든지 일시정지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